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은 한자에 비해 역사도 없는 문자입니다. 갑작스런 소란에 일제히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몰리는데요. 그곳에는 한 중국 교수가 화가 난 채로 단상을 바로 보며 서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의 외국인 교수들이 서로를 죽일 듯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퍼 카터예요. 저는 미국에 있는 월드컬처 매거진의 기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거대한 건물 입구 앞에 서 있는데 오늘 이곳에서 언어 학술회의가 열리는데요. 지금껏 많은 큰 행사들을 취재해왔지만 이 언어 학술회의는 왠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3일 내내 세계 언어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라는 게 사실이야? 제 친구 아멜리에게 속삭였어요. 그녀는 프랑스에서 온 음식 사진작가인데 제 기사를 위해 사진을 찍으러 저와 함께 이곳에 왔답니다. 아멜리는 곱슬곱슬한 갈색 머리카락을 가졌고 항상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요. 오늘 그녀의 스카프는 작은 파란 꽃무늬가 있는 밝은 주황색이에요. 맞아요.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 리셉션에서 한국 음식을 제공한다고 들었어요.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한국 문화는 정말 흥미로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그저 6.25 전쟁으로 국토가 반으로 나뉜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요? 얼마나 중요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를 다녔지만 국제 수업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학술회의장 내부는 이날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로 의자줄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책과 노트북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회의장 앞쪽에서는 에드먼드 몽고메리 교수님이 발표를 위해 컴퓨터를 설치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조명 아래에서 빛나는 은색 머리카락, 둥근 안경 뒤로 밝은 파란 눈을 가졌으며 팔꿈치에 가죽 패치가 있는 트위드 재킷을 입고 계세요. 모두가 그를 문자 체계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로 알고 있죠. 제가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할 때 갑자기 큰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어떻게 600년 된 문자 체계를 수천 년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가진 중국 문자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소리치는지 보기 위해 빠르게 주위를 둘러보니 방 가운데 서 있는 한 남자였어요. 그는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짧은 검은 머리와 사각형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의 재킷에 있는 이름표에는 첸웨이 베이징 대학교라고 적혀 있었어요. 몽고메리 교수님은 아직 강연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과 벌써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어요. 문자는 역사가 깊고 문자가 아름다워요. 첸웨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계속 말했어요. 한자는 오늘날까지 3000년 이상 사용되어 왔어요. 어떻게 한글이라는 이 한국 문자가 이보다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방이 너무 조용해져서 벽에 있는 오래된 시계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모두가 첸웨이와 몽고메리 교수님을 쳐다보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몽고메리 교수님은 다소 화가 난 것처럼 보였지만 대신 그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안경을 고쳤으면 말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이가 항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다양한 문자 체계 중 일부는 매혹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 2박 3일 학술회의 기간 동안 우리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저는 서둘러 가방에서 제 수첩을 꺼내 방금 벌어진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제 손은 펜을 든 채로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직 학술회의 시작 전인데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지다니요. 저는 이 학술회의가 지루하고 따분할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한글과 한자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번 학술회의장에서 세기의 드라마가 펼쳐질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방 중앙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한글에 대해 궁금증이 커져갔는데 한글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위험 있는 학자들 사이에 이런 열띤 논쟁을 일으키는 걸까요? 제 옆에 앉은 여성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고 있는데 노트북에 붙은 스티커 중 분명 한글이 틀림없는 이상한 기호들이 보였어요. 한국의 문자는 굉장히 단순해 보였어요. 그저 성과 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된 것처럼 보였어요. 회의장은 어느새 조명이 약간 어두워지고 몽고메리 교수님이 목을 가다듬으며 그가 말을 시작하자 방이 조용해졌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문자 체계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2박 3일 동안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구어를 문자로 표현하는 과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분야에서 인류 최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문자는 한글이라고 알려진 한국의 글자입니다. 아까 몽고메리 교수와 언성을 다투던 첸 웨이가 바로 건너편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펜을 준비했어요. 아마도 이번 학술회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진행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몽고메리 교수님이 이상한 원과 선들을 보여주는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강연을 시작하실 때 제가 곧 배우게 될 것이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와는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그는 명확하고 강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의 슬라이드는 선과 원으로 이루어진 이상한 기호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문자는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에 걸쳐 조금씩 변화하면서 천천히 발전해 왔어요. 하지만 한글은 한 사람 15세기의 세종대왕에 의해 신중하게 설계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특별히 일반 백성들이 읽는 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만들었어요. 저는 잠시 글쓰기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일반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기를 원했던 왕이라고요? 그건 역사책에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권력과 지식을 자신들과 다른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해 지키려 한 대부분의 왕들과는 다르게 들렸어요. 몽고메리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한국 글자의 다이어그램을 가까이서 보여줬어요. 한국 글자들은 그냥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요. 각 자음 모양은 실제로 그 소리를 낼 때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줘요. 말하는 방법의 다이어그램 같은 거예요. 그는 니은 글자가 어떻게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처럼 생겼는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미음이 어떻게 닫힌 입술 모양처럼 생겼는지도요. 이러한 예시들을 보여줄 때마다 저는 슬라이드 속 글자 모양이 정말로 다양한 위치의 입과 혀처럼 생긴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놀라워요. 아멜리가 제 옆에서 놀란 눈으로 속삭였어요. 저는 아직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영리하긴 하지만 문자가 입모양과 닮았다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갑자기 방 뒤쪽에서 첸 웨이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는데요. 그는 아까와 같은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교수님,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디자인이 어떻든 간에 역사가 겨우 600년밖에 되지 않은 문자 체계가 어떻게 중국 문자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중국 문자는 3000년 이상 사용되어 왔으며 수많은 세대의 지혜를 담고 있어요. 청중 중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품은 사람이 첸 웨이 교수 한 명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중국 학자들이 함께 앉아있는 그룹을 발견했는데 모두 첸 웨이의 질문에 만족해 보였어요. 몽고메리 교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훌륭한 지적이에요, 첸 선생님. 제가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위에서 아래로 국가가 나열된 다채로운 차트를 보여주는 새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이것은 전 세계의 문맹률을 보여줍니다. 각 국가에서 자기 나라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98% 이상이에요. 즉, 한국 사람 중 2% 미만만이 읽고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 중 하나예요. 저는 차트를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한국의 막대는 정말로 맨 위 근처에 있었고 밝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제 노트북에 적고 98% 숫자의 동그라미를 쳤어요. 몽고메리 교수님은 회의장 분위기를 살피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교육이나 부 또는 배경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문자 체계. 이것이 글쓰기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것. 그의 질문은 학술회의장 내에 메아리 치는 듯 했어요. 저는 첸 웨이가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봤는데 전보다 덜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나머지 시간은 더 많은 다른 나라 언어에 관한 발표로 채워졌는데 어떤 것은 흥미로웠고 어떤 것은 너무 지루해서 깨어있기 위해 스스로를 꼬집어야만 했죠. 첫날이 끝날 무렵에는 제 노트북이 반쯤 채워졌고 제 뇌는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차 정신이 없는 듯 했어요. 아멜리와 저는 시원한 저녁 공기 속을 산책하기 위해 강연장 밖으로 나왔어요. 일몰 속에서 오렌지색으로 빛나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오래된 돌 건물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 제가 들었던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한 나라의 왕이 특별히 일반 백성들을 돕기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니. 신기하면서도 한글에 관심이 가게 되었지만 아직 저는 한글의 중요성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한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아멜리가 우리가 호텔을 향해 걸어가면서 팔꿈치로 저를 슬쩍 찌르며 물었어요. 흥미롭네요. 저는 저녁에 쌀쌀함에 재킷을 지퍼로 올리며 인정했어요. 하지만 제 기사에서 이 놀라운 문자에 대해 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제 편집장은 왕에 대한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을 원하거든요. 아멜리가 옆구리에 있는 카메라 가방을 흔들며 미소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알아볼 시간이 이틀이나 더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 학술회의에서 준비해주는 한국 음식도 잊지 마세요. 비빔밥이라는 것을 제공한다고 들었어요. 음식 얘기에 제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그럼 서두르죠. 생각을 많이 했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요. 우리가 리셉션 홀을 향해 빠르게 걸어가는 동안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지 너무 궁금했어요. 한국 문자가 정말로 3일 동안의 토론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몽고메리 교수님이 그저 단순할 뿐인 한국 문자 체계를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만이 알려주겠죠.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아침 강연장에 도착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한글에 대해 더 호기심이 생겼다는 것을요. 학술회의 둘째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는데요. 제 꿈속에서 춤추는 이상한 기호들로 가득했어요. 침대를 정리하고 방을 나와 옥스퍼드의 조약돌길을 걸어가는 동안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고 텀블러를 들고 수업에 급히 가는 학생들을 지나쳤어요.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우리가 직접 다양한 알파벳을 써볼 수 있는 실습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종이와 붓, 그리고 작은 검은 잉크통으로 덮인 긴 나무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제 앞에는 한글 문자로 가득 찬 워크시트가 있었어요. 저는 이 문자를 어디서부터 시작해 그려야 할지 몰라. 눈앞에 이상한 원과 선들을 그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단상에서 밝은 파란색 스웨터를 입은 한국인 여성 강사가 붓을 올바르게 잡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실수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가 친근한 미소로 말했어요. 그냥 모양을 따라 그려보세요. 함께 해도 될까요? 갑자기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뒤돌아보니 어제 한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던 바로 그 중국 학자 첸 웨이가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론이죠. 저는 가방을 옮겨 자리를 만들며 대답했어요. 한글에 감명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했는데요. 첸 웨이는 약간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 앉았고 그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아직도 한자가 한글보다 더 위대한 글자라고 확신하지만 몽고메리 교수님께서 이번 학술회의 기간 동안만큼은 열린 마음을 유지해보라고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몇 개의 한국 글자를 배워보려고요. 강사는 먼저 기본 모음을 그리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단순한 선과 점들이었어요. 저는 붓을 잉크에 담그고 첫 번째 글자를 따라 그려봤어요. 간단한 세로선인 이는 이 소리를 냈어요. 제가 그린 선은 삐뚤삐뚤했지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돼 보였어요. 제 옆에서 첸 웨이는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는 입술을 살짝 내밀며 각 획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한글에 대해 그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치고는 그는 매우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강사의 지도에 따라 간단한 글자들을 계속 연습했어요. 그녀는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가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잘했어요. 제가 자음 한 줄을 완성하자 그녀가 말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제가 얼마나 빨리 배우고 있는지였어요. 약 20분 후 저는 이미 몇 가지 기본 글자들을 인식하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보세요. 저는 제가 연습했던 종이를 들어 올리며 첸 웨이에게 말했어요. 벌써 한글 중 몇 단어는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 시절 한 학기 동안 수업으로 한자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학기가 끝나갈 무렵에서야 겨우 10개 정도만 기억할 수 있었어요. 첸 웨이는 제 작품을 보고 다시 자신의 종이를 봤어요. 그의 글자들은 제 것보다 더 깔끔하게 그려져 있었지만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아 보였어요. 이것은 예상보다 쉬워요. 그가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조용했어요. 그는 자신이 안녕하세요 라고 한글로 쓴 종이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우리는 남은 강연을 위해 메인 홀로 돌아갔어요. 오늘은 방의 분위기가 어제와 달리 사뭇 달랐어요. 어느 정도 친해진 사람들이 워크숍에서 배운 것에 대해 흥분하며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박 박사라는 한국 학자가 다음으로 강단에 올랐어요.
그녀는 작은 키에 짧은 검은 머리카락을 가졌지만 방을 가득 채우는 강한 목소리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세종대왕은 일반 백성들을 문맹으로 유지하고 싶어 했던 많은 귀족 관리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글을 창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세종대왕은 우리 언어의 소리는 중국어와 다르며 일반 사람들이 글로 자신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썼어요. 박 박사가 스크린에 한국 조선시대 고대 문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는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진정한 연민을 느꼈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는 당시에 교육 기회가 없었던 농부, 노동자, 여성들이 읽고 쓸 수 있기를 원했어요. 이미지가 바뀌며 글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의 오래된 그림이 나타났어요. 왕은 긴 수염을 가진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제가 방금까지 쓰는 법을 배웠던 동일한 기호들로 가득 덮인 종이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귀족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했어요. 박 박사는 이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게 된다면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들었어요. 일반 백성들의 읽는 것을 돕기 위해 자신의 궁정 내 권력자들과 싸운 왕이라고요? 그건 제가 역사 수업에서 들어본 어떤 왕과도 사뭇 달랐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몇몇 참석자들을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식당은 샌드위치와 차를 즐기는 사람들의 대화로 붐비고 있었어요. 저는 독일에서 온 유명한 언어학 교수로 알고 있는 흰 수염을 가진 키 큰 남자에게 다가가 질문했어요. 한글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노트북을 준비하고 물었어요.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저는 30년 동안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어요. 그는 독일어 억양이 짙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글은 객관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각 글자는 정확히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며 글자들은 인식하기 쉬운 음절 블록으로 결합될 수 있어요. 그 단순함이 너무 훌륭해요. 저는 그의 강한 의견에 놀라며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르게 적었어요. 라틴 문자나 아랍 문자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물었어요. 절대적으로요. 그는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의 문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화한 방식이라. 과거의 현재를 비교해보면 많은 불일치가 있어요. 하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완전한 체계로 설계되었고 말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신중한 연구를 바탕으로 발명됐어요. 다른 어떤 문자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강연장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어요. 분위기는 더 가벼워졌으며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가득해 보였어요. 심지어 첸 웨이도 토론 중에 달라 보였어요. 도전적인 발언을 하는 대신 그는 진지한 자세로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한 발표 중에 저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메모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 모든 메모를 침대 위에 펼쳐놓고 기사를 위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배운 모든 것을 보니 저는 한국과 한글에 대한 제 생각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글이 정말로 특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한국이 단지 분단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알아야 할 특별한 문화적 성취를 가진 곳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과 한글 체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화면 속 한국은 서울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 이미지와 고대 궁궐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저는 한국 기술회사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 음악, 국제상을 수상하는 한국 영화들에 대한 기사들도 봤어요. 마침내 노트북을 닫았을 때 제 침대 옆 탁자 시계는 새벽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까지 깨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내일은 학술회의의 마지막 날이고 제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실제로 한글에 대해 더 배우는 것에 대해 기대가 됐어요. 잠이 들면서 저는 한국의 글자가 어떤 다른 놀라움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의 창작물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세종대왕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어요. 학술회의 셋째 날 저는 다른 느낌으로 일어났어요. 어젯밤에 한국에 대해 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며 이제 저는 정말로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빠르게 아침 식사를 하고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일찍 회의장에 도착했어요. 오늘의 주요 행사는 몽고메리 교수님의 한글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특별한지에 대한 자세한 발표였어요.
오래된 건물의 회의장은 금세 꽉 차서 앉을 자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강연장 앞쪽에서 저에게 손을 흔드는 아멜리를 발견하고 몇 명의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그녀에게 갔어요. 오늘은 관심이 있어 보이네요. 제가 앉자 그녀가 속삭였어요. 맞아요. 저는 노트북과 3가지 다른 색깔의 펜을 꺼내며 인정했어요. 몽고메리 교수님은 작은 한글 글자가 인쇄된 화려한 넥타이를 맨 파란 블레이저를 입고 무대에 올랐어요. 그의 은빛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고 안경 뒤로 비친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어요. 그가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글이 단지 또 다른 문자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서 걸작품인 이유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펜을 준비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것은 어젯밤 연구 후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한글은 음성학으로 말소리의 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몽고메리 교수님이 큰 화면에 자세한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기억하세요. 이것은 1443년의 일이었어요. 현대 언어학이 존재하기 수백 년 전이었죠. 화면에는 다양한 위치에 있는 입, 혀, 목구멍 그림들이 보였어요.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은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떻게 다른 소리를 내는지 정확히 연구하는 데만 몇 년을 보냈어요. 몽고메리 교수님은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어요. 그들은 각 소리에 대해 혀, 입술, 목구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런 다음 실제로 이러한 위치처럼 보이는 글자를 디자인했어요. 그는 한국어 자음이 입안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는지 나와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여줬어요. 화면 왼쪽에는 소리를 내는 입의 사진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것과 일치하는 한글 글자들이 있었어요. 같은 그룹의 자음들은 비슷한 모양을 공유해요. 그가 글자 그룹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예를 들어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혀가 입안의 다른 부분을 터치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양은 모두 비슷한 기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몽고메리 교수님의 설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 쉴 새 없이 노트북을 타이핑하느라 바빴는데요. 이것은 정말 매혹적이에요. 한국의 글자들은 그저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주는 것 같았어요. 몽고메리 교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모음들은 3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해요. 태양을 나타내는 점, 평평한 땅을 위한 수평선,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을 위한 수직선이에요. 그는 이 3가지 간단한 요소가 어떻게 한국어의 모든 모음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줬어요. 제가 자라면서 배웠던 알파벳의 임의적으로 보이는 모음들에 비해 매우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였어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생각할 겨를 없이 저는 번쩍 손을 들었어요. 몽고메리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글 자체가 과학적 시스템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흥분한 나머지 제 목소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와서 사람들이 저를 보기 위해 돌아볼 때 순간 제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확해요. 몽고메리 교수님은 흥분해서 저를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글을 3개 다른 문자와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점이에요. 세종대왕은 심지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각 글자 뒤에 있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어요. 심지어 이 문서는 1997년 10월 1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됐어요. 그는 아름다운 한글이 적힌 오래된 페이지의 고대책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는 존경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 책은 언어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 문서 중 하나예요. 각 글자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모든 소리가 어떻게 함께 작동되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빨리 써서 손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중한 생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커피 브레이크 시간 되었을 때 저는 차 한 잔을 들고 첸 웨이가 다과 테이블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한국인 교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교수의 태블릿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첸 웨이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심지어 미소까지 짓고 있었어요. 이것은 첫날의 성남 모습과는 놀랄 정도로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자리로 돌아오자 한국인 연구원이 한글이 한국의 낮은 문맹률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발표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어요. 한국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몇 주 안에 읽는 법을 배워요. 그녀가 어린 아이들이 책을 읽는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반면에 문자 기반의 문자 체계를 배우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아이들은 종종 읽기를 마스터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화면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읽기를 배우는지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한국의 문맹률이 2% 미만인 이유예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거의 모든 한국인은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또는 부자인지 가난한지에 상관없이 읽는 법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 중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2% 미만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세계 많은 국가에서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국민들의 문맹률은 한국의 수치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마지막 발표가 끝날 무렵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몽고메리 교수님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첸 웨이 씨를 초대해 우리와 함께 그의 생각을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첸 웨이를 쳐다보았고 그는 불려진 것에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넥타이를 바로 잡았어요. 그는 첫날과는 사뭇 다르게 보였어요. 그 모습은 차분했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 보였어요. 인정해야겠어요. 그가 이전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 문자 체계만이 진정한 문화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믿으며 이곳에 왔어요. 강연장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기 위해 완전히 조용한 상태였어요. 저는 단상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불과 이틀 전에 한글을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저는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첸 웨이가 계속했어요. 한글은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2% 미만의 문맹률 수치는 그 효과를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죠. 그는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강연장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제 저는 우리가 중국 문자의 고대적 아름다움과 한글의 과학적 탁월함 모두를 존경할 수 있다고 믿어요. 둘 다 인류 역사에서 그들의 자리가 있는 거죠. 강연장에 모여있던 청중들이 일제히 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며 누구보다 세게 박수를 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저는 단지 첸 웨이의 연설에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그의 태도에 감동해 축하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학술회의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분단국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문자에 대해 3일 동안 이야기하는 것이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한글이 단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가장 뛰어난 발명품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강연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물건을 챙기기 시작하자 아멜리가 저를 툭 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도 감동받지 않았어요? 저는 한글에 대한 메모로 가득 찬 제 노트북을 닫으며 이야기했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이것은 단지 흥미로운 문자가 아니에요. 정말 놀라워요. 빨리 이것에 대한 기사를 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잘 됐네요. 아멜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발표 중에 놀란 표정으로 있는 당신 사진을 100장 정도 찍었거든요. 우리는 둘 다 웃으며 홀을 나와 늦은 오후의 햇살 속으로 함께 걸어갔어요. 옥스퍼드의 오래된 건물들이 우리 주변에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공식 학술회의는 끝났지만 저는 아직 옥스퍼드에 남아 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루 더 머물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학교 근처 아늑한 카페의 작은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카페 내 벽돌, 천장을 가로지르는 나무들보 황금빛 햇살이 들어오는 큰 창문이 있는 매력적인 곳이었죠. 제 맞은편에는 평소처럼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아멜리가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노란 줄무늬가 있는 보라색이에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테이블에 앉은 세 번째 사람이에요. 첸 웨이예요. 학술회의 첫날 일어서서 몽고메리 교수님에게 한글에 대해 화를 내며 도전했던 바로 그 첸 웨이죠. 중국 문자가 한글보다 우수하다고 그렇게 확신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학술회의가 끝나고 그는 이제 여기 앉아서 생각에 잠긴 채 커피를 적고 있었죠. 제가 첫날 만났던 엄격한 학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심지어 정장 대신 캐주얼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요. 불과 3일 만에 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아직도 믿을 수 없어요. 첸 웨이가 컵 가장자리에 숟가락을 톡톡 치며 말했어요. 첫날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행동했는지 너무 부끄럽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제 나름의 편견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그저 문화적 의미가 별로 없는 아시아의 작은 분단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따뜻한 핫초코 머그잔을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어요. 아멜리는 블루베리 머핀을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을 좋아해요. 음식과 언어는 문화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해요. 그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죠. 그녀는 스카프에서 부스러기를 털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학술회의가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는 모두 그 말에 웃었어요. 문자에 관한 학술회의가 지금껏 제가 참석한 가장 흥미로운 행사 중 하나가 돼버렸죠.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첸 웨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어제 학술회의 저녁 식사에서 비빔밥을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채소가 들어간 혼합 밥그릇이요? 저도 그것을 먹어봤고 맛과 식감의 조합이 좋았어요. 네. 밥 위에 올려진 계란과 그 매운 빨간 소스가 정말 좋았어요. 첸 웨이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 바베큐는 먹어봤지만 비빔밥은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더 많은 한국 요리를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웨이트리스가 더 많은 커피를 가져오고 우리는 아침 시간을 학술회의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들을 공유하며 계속 보냈어요. 첸 웨이는 우리에게 그의 노트북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한글 문자의 상세한 그림과 그것의 과학적 디자인에 관한 메모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제 기사 초안의 일부 문단을 공유했고 아멜리는 행사에서 찍은 최고의 사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아침이 정오로 바뀌면서 햇빛이 우리 테이블 위로 이동하고 창밖으로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책을 들고 대화하며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카페 내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온 세 사람이 문자 덕분에 친구가 되고 있었죠. 우리는 이메일 주소와 소셜 미디어 정보를 교환했어요. 저는 기사가 발행되면 두 사람 모두에게 복사본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 첸 웨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정했어요. 그가 좀 더 똑바로 앉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한글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한글이 과거와 다른 현 시대에는 어떻게 적응했는지 연구하고 싶어졌어요. 아멜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둘 다 놀랐어요. 이것은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한글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첸 웨이는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말을 했는데요. 당신들 중 누구라도 저와 함께 가는데 관심이 있을까요? 그가 희망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함께 한글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제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한국을 방문한다고요? 그 생각이 저를 설레게 만들었죠. 3일 전만 해도 한국은 제가 방문할 장소 목록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가고 싶은 곳이 돼버렸죠.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이미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죠. 편집장에게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한국 문화에 관한 일련의 기사가 우리 독자들에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저도 함께 할게요. 아멜리가 손뼉을 치며 덧붙였어요. 오래전부터 한국 사찰과 음식을 사진으로 담고 싶었어요. 한국 전통 건축물의 색채가 정말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음 1시간을 아직 몇 달이나 남은 한국 여행 계획을 논의하며 흥분된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첸 웨이는 서울대학교의 몇몇 교수님들을 알고 있어서 문화유적지 투어를 주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래요. 아멜리는 전통시장과 레스토랑을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어린이로서 한국어 읽기를 배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한국인들을 만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서로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첸 웨이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런던행 기차를 타야 했어요. 아멜리는 내일 파리에서 사진 촬영 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뉴욕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우리는 카페 밖으로 나왔는데 오후 햇살이 우리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옥스퍼드의 오래된 건물들이 우리 주변으로 뻗어 있었고 건물 돌벽 하나하나 수세기 동안 사람들 사이에 지식이 공유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문자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첸 웨이가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준비하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된 것이 기뻐요. 우리는 포옹을 나눴어요. 저는 첸 웨이와 아멜리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학술회의가 저에게 한국과 한글에 대한 새로운 시각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2명의 새 친구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글자 때문에 함께 모였어요. 한글은 다양한 패턴으로 배열된 단순한 원과 선들이었는데 그 한글이 우리도 연결해 준 거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옥스퍼드의 첨탑을 빠르게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 아래에 저는 제 자신에게 메모를 남겼어요.
가장 가치 있는 여행은 때때로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여행이다. 그 생각이 햇살보다 더 저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저는 호텔로 걸어갔어요. 저는 서둘러 기사를 마무리하고 편집장을 설득해 한국 여행을 계획해야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글을 읽을 수 있기를 원했던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덕분에 시작된 거죠. 저는 뉴욕시 제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14층에 있는 작은 방인데 분주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발코니가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지금 평소에는 깔끔한 제 거실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한국에 관한 책들이 쌓여 있고 다채로운 포스트잇들이 벽면을 뒤덮고 있는 중이며 제 프린터는 연구 논문과 사진들을 쏟아내며 초과 근무를 하고 있고 모든 것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종이 조각들은 제가 한글 문자를 연습해온 흔적들이었죠. 저는 몇 시간 동안이나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등이 아프고 눈이 타는 듯하고 커피는 오래전에 차가워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글쓰기를 멈출 수 없었어요. 한글에 관한 이 기사는 제가 지금까지 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옥스퍼드에서 처음 돌아와서 편집장인 잭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그는 시큰둥했어요. 한국 알파벳에 관한 전체 특집 기사라고요? 잭이 덤불 같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정말 우리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확신하나요? 잭은 좋은 편집장이지만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업계에서 30년간 일해왔으며 독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한글에 관한 메모로 가득 찬 노트북을 꽉 쥐고 그의 큰 책상 맞은편에 앉아 위축된 상태로 서 있었어요. 저를 믿으세요. 저는 좀 더 명확하게 주장했어요. 이것은 단순 문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종대왕의 백성에 대한 연민, 과학적 우수함, 그리고 문자 체계가 어떻게 한 국가를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문자 중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문자인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꽤 열정적으로 보였는지 잭은 결국 한숨을 쉬며 좋아요. 다음 달 호에 5페이지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일을 후회하지 않도록 기사를 잘 작성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3주 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 기사를 위해 밤낮으로 작업해왔어요. 저는 몽고메리 교수님과 화상통화로 인터뷰를 했고 한국어 전문가들과 수십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며 심지어 일주일에 3번씩 온라인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이제 새벽 2시이고 저는 마침내 제 기사의 마지막 단락을 타이핑하고 있는 중이었죠. 저는 이것에 백성들을 위한 문자 한국의 한글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기사는 제 자신의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부끄러운 편견을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도착했어요. 저는 한국이 그저 문화적 의미가 거의 없는 아시아의 작은 분단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문자에 대해 3일 동안이나 논의하는 것은 지루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틀릴 수 없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이야기, 과학적 우수함, 그리고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문자 체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처음부터 전체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그것은 학술회의에서의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한글의 역사, 세종대왕의 비전, 글자 모양 뒤에 있는 과학적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 중 하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기사 작성을 모두 마친 후 생각했어요. 독자들이 저만큼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보내기를 클릭했어요. 제 기사가 첨부된 이메일이 편집장 잭에 받은 편지함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저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잭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로 진동하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제퍼. 우리는 이것을 표지 기사로 내보낼 거예요. 저는 아침 시리얼을 먹다 거의 엎을 뻔했어요. 표지 기사라고요? 그것은 기자가 받을 수 있는 명예 중 가장 높은 영광이었죠. 몇 주가 빠르게 지나가고 마침내 잡지가 가판대에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제 아파트 근처 구석가게로 걸어가 표지에 제 기사가 있는 것을 봤어요. 예술적 패턴으로 배열된 한국 글자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함께 백성을 위한 문자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3권을 샀어요. 하나는 저를 위해, 하나는 부모님께 보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특히 잭을 놀라게 했어요. 그 기사는 잡지가 수년간 발행한 가장 인기 있는 기사 중 하나가 되었어요. 기사가 온라인에 게시되자 우리 웹사이트 트래픽은 2배가 되었어요.
저는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를 소개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시카고의 한 교사는 제 기사 때문에 세계 문자 체계에 관한 특별 수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왔어요. 브라질의 한 대학생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대해 읽은 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도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기사가 출판된 지 약 한 달 후 어느 저녁 저는 작은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제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행주로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어요. 카터입니다. 저는 파스타 소스 아래에 불을 줄이며 말했어요. 카터 씨, 저는 서울대학교의 박 교수입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약간의 억양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당신의 한글에 관한 멋진 기사를 읽었어요. 그 기사는 우리 문자 체계의 특별함을 정확히 잘 담아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부심으로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어요. 다른 누구보다 당신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 저에게 너무 큰 의미가 있네요. 내년에 여기 서울에서 문자 체계에 관한 국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전화드렸어요. 박 교수님이 이어서 이야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올 것이고 당신을 우리 전시회의 기조 연설자 중 한 명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저는 거의 파스타 소스에 휴대폰을 빠뜨릴 뻔했어요. 저요? 기조 연설자라고요? 한국에서요? 정말 영광이에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저에게 한국에 관심이 많은 두 친구가 있는데요. 첸 웨이라는 중국 학자와 아멜리 두부아라는 프랑스 사진작가예요. 훌륭해요. 그들에게도 초대를 전해주세요. 세 분 모두 참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주방에서 신이나 춤을 추다가 토마토 소스가 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냄비에서 검게 탄 소스를 긁어내도 제 흥분을 누그러뜨릴 수 없었어요. 저는 즉시 첸 웨이와 아멜리에게 이 소식을 메시지로 보냈어요. 첸 웨이가 베이징에서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응답했어요. 저는 이미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당신들 둘 다 만나기를 기대해요. 아멜리는 일련의 흥분된 이모티콘을 보내며 저는 제일 좋은 카메라들을 가져갈게요. 라고 썼어요. 몇 시간 안에 우리는 모두 다음 해에 서울에서 만나기로 동의했어요. 우리는 계획과 흥분을 공유하기 위해 그룹 채팅을 시작했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창가에 있는 제 책상에 앉았어요. 뉴욕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이지만 제 마음은 수천 마일 떨어진 한국에 이미 도착해 있었죠. 한글로 된 표지판이 있는 거리와 한국어로 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저는 제 달력을 보고 밝은 빨간색 펜으로 한국 전시회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런 다음 제 책상 위에 한글 연습 시트를 흘끗 보았어요. 저는 연필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감사합니다 라는 한국어 글자를 적었어요. 알파벳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하면 이상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나 한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곳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언어를 배우고 국제 전시회에서 연설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힘을 선물해주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어요. 수세기가 지난 지금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이해, 새로운 우정, 그리고 탐험할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는 선물을 주었어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제 창문으로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글과 함께하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다음에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너무 기대돼요. 자, 오늘은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미국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제퍼 카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 한 잔이 되셨을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따뜻함 남겨드릴 수 있는 감동 한 잔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